주가가 사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승을 이전 상승과 차이를 보면 이전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시장에 의존을 했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중화권 주식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제일 처음 중국에서 확산이 됐고 또 그만큼 치료도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도 중국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센터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은 조정에 대한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시장이 버티는 힘이 강하다 보니 지금은 기간적인 조정의 성격이 더 짙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예. 이미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재충전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기업 실적 등에 대한 감소 등과 같은 알려져 있는 악재는 전혀 투자자들이 모르는 생소한 어떤 부담 요인 등은 분명히 아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1년 이내에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등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시장의 풍부한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자,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가라는 게 속성이 아시다시피 오를 때는 일단 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또 언제 빠지냐? 빠져야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과 같이 특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성과 이벤트에 의해서 많이 의존을 받는 예. 그런 증시는 속성이 일단은 빠질 때까지는 오른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 악재가 나와야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한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어떤 실적 악재라든지 경기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예. 시장 안에서 순환매 내지는 어떤 종목별 어떤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2000년대 IT 버블이 제일 먼저 터질 때의 신호가 타임워너하고 AOL, 그러니까 아메리칸 온라인 하고 서로 합병을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또 합병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가니까 아마 에너지가 언제 이게 보충이 되느냐 아니면 소모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한번 꼽아보면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숫자가 줄어들면서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굉장히 재유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세계적으로 20만 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3, 4월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서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경제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경제활동 재개라는 거하고 예.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 이 두 가지 이슈는 서로 상충되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을로 접어드는 하반기에 이제 재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회복에 대한 제동 이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다시 재확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19 이 일일 사망자 수입니다. 예. 일일 사망자 수를
지금 빨간색 선인데 거꾸로 그리신 거예요. 축을 예. 반전해서 오른쪽 축입니다. 그래서 역축으로 그렸고요. 일주일 평균입니다. 워낙 이제 일별로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뭐 일주간 평균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 일일 글로벌 전체의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의 약 3주 내지 4주 정도 선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상반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그 코로나19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보시면은 뭐 사실 엊그제 일입니다. 불과 5개월 전에 그렇죠.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예, 1월 예. 하순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딱 한 달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인됐지만 3월 말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4월 중에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예. 주가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른 이유가 분명히 일일 확진자 수가 영향을 줬다. 예.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에 후행하는 사망자 수는 뭐 확진자 수에 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후행하는 사망자 수가 결국엔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륙별로는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남미 뭐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휘젓고 다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전체 대륙을 합친 전 세계 신규 확진자나 전 세계 신규 사망자 수는 사실은 4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 개선이 됐거든요. 예. 거기다가 3월 말부터는 어떤 유동성 확대 정책 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들이 각국이 펼쳤기 때문에 이 정책 지원 효과에 코로나19가 비록 확산은 됐지만 추가로 확산은 안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까지의 시장을 강세로 이끈 가장 큰 동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 이 확진자 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재확산으로 갈 경우에는 사망자 수도 안타깝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가 늘 거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말부터 4월 달에 걸쳐서 나온 각국의 유동성 정책과 재정 정책이 1차적으로는 주가에 투영이 됐다. 예. 추가적인 2차, 3차 부양 정책이 있겠지만 또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있겠지만 1차보다는 아무래도 임팩트, 영향력이 작을 것이다 예. 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거 뭐 엄청난 유동성 확대 정책이구나 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지만 2차, 3차 정책으로 부양책이 나올수록 1차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6월달, 7월달 이후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늘고 정책 효과는 조금 희석된다면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 감염 확산에 대한 분위기,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미 실물 경제에서는 적응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문제가 언제 극복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하지만 모든 이가 원하고 있는 결론을 다 바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당장 통제되고 절제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경제를 수축시키거나 뒤로 후퇴시키지만 않게 된다라면은 주식시장이 받게 되는 그 충격은 지난 3월에 우리가 겪었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제한될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는 점이죠. 예. 하지만 지금 박사님께서 조금 지적해 두셨던 것처럼 상반기 중에 시장에 꺼내 놓았었던 이 부양 정책 등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플러스적인 부분의 의미로 많이 영향을 주어 왔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그 효과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좀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 측면에서 한 어떤 커플링 과정도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약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화되는 상황에 투자자들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방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그
계속해서 아무튼 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홍콩 시장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H 지수도 역시 2% 정도 올랐습니다. 좀 전에 그 자막을 보니까 중화권 주식 시장이 2에서 3% 정도씩 올랐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 지난주 목요일 정도서부터 중국을 비롯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천을 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의 강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상적인 그림이다라 보고 있는데요. 예. 현재 주가 지수 수준을 각 나라별로 그려보면 연초 수준에 가장 빠르게 수렴한 것이 미국이었고 예. 한국도 이제 어느덧 연초 수준에 접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문제는 중국 주식시장도 덜 빠졌었지만 현재의 위치가 연초 지수 수준입니다. 결국은 가장 빠진 것이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미중 간 충돌 문제라든지 홍콩 인권법 문제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부분 등을 너무 그 심도 있게 다루면서 어떤 정책 효과에 대한 파급력이나 또 경제 활동에 대한 복원력 등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했었던 측면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장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은 안정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지만 실물 경제의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라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고용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도 위협을 받았었던 측면 등은 분명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위협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결국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전체적인 소비의 잠재력과 그 잠재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매력적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 미국 대선을 전후한 상황들 또 이 이후에 미중 관계의 어떤 외교 역학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중국 증시의 뒤늦은 상승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일단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경기나 이런 부분들 고용에서 다른 데보다도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면 뭐 중국 시장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그게 크게 뭐 그 흠잡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2, 3%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이니까 이제 한 며칠 지났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반기가 뭐 여름 장세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가을로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후에는 이제 가을 장세라고 할 텐데 일단 당장 여름 장세가 초점이죠. 썸머랠리가 계속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장의 유동성 효과는 1차적으로는 시장에 조금 투영이 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또 경기 지표와 현재 주가와의 어떤 그 너무 이제 벌어진 간극 예. 때문에 생기는 결국 밸류에이션 문제죠. 이 밸류에이션의 어떠한 너무 과도한 어떤 시장의 유동성에 의지해서 많이 오른 바람에 생긴 현재 현실적인 경제 지표 내지는 가시적인 기간 한두 분기 안에 혹은 6개월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의 레벨 혹은 기업 실적의 레벨 대비 현재 주가와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극을 좁히는 주가 하락 내지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 조금은 차분하게 여름을 예. 조금 맞이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잘 올라온다든지 예. 또 기업이익이 조만간에 또 지금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 연말까지 상당히 리커버가 회복이 빠르다라는 이제 신뢰가 조금 쌓여야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에 의존한 실적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그 실적 장세에 대한 증거를 기다리고 조금 바라보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증거는 없지만 네. 이 증거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의 소강 상태 이거를 지금 이 전망을 하셨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주식시장에 뭐 대해서. 저희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급할 게 없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고 벌어져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어떤 분석 등이 좀 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분명히 흘러가야 될 겁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실물 경제로 들어가서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가게가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의 어떤 그 상황에 유동성이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물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돈이 쉽게 실물 경제로는 지금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자산 시장 쪽에 자꾸 기웃대는 상황 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이 조금 어딘가로 흘러갔다라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신호가 보일 때쯤 되면은 이미 가격은 선행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 이미 가격이 먼저 변해야 그 부동자금이 그 해당되는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보수적인 전망을 하반기에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이보다는 더 어떤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풍부해져 있다라는 점 등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돈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지간하면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내일 삼성전자,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쭉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KTB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지금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아무튼 지금 예상치보다는 예. 2분기 원래 당초 예상치보다는 이제 소폭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2분기 실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예, 예.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당초에 뭐 한 달 전이라든지 당초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3분기나 하반기를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교보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선 2분기 실적은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27조 원 정도로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가 코로나19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1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섹터별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분기에 정유를 포함한 에너지 섹터에 대한 영업 손실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게 다행히 만회된다라는 점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IT 등과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오히려 소폭 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을 뒤로 하고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장 3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 등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조금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략 분기 기준 약 한 40조 원에 가까운 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40조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27조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30조가 좀 안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3분기가 약 40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예상되어 가고 있고, 이에 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IT입니다. IT.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의 내용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요. 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는 그 수출 변화율과 상당히 일치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난 6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두 자리 숫자의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 문제는 이 그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 정도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탑다운 논리에서 봤었을 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잠시 이후에도 조금 다시 언급을 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낙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극단적으로 절감해서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 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시각이 영업단에서의 변화로서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추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 기업들의 어떤 비용 관리와 재무적인 관리 측면에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정치 등에 대한 변화 등의 내년 추정치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시장의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업의 이익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줄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비용을 줄여서 먼저 이익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업이 잘 돼서 이익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이제 이 비용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제 그 영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2분기 지표를 보면서 3분기를 예측해 볼 수 있어서 그게 괜찮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익 증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박사님 혹시 저기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팔로우를 해 보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 실적은?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뭐 지금 2016년 그러니까 4, 5년 전으로 후퇴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예. 이제 조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지표도 충격을 받았지만 기업 이익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사실은 뭐 2008년 금융위기부터 보시면은 뭐 한 60불에서 예. 17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맨 코로나 끝에 일부 보면 전에. 극단적으로 갈리네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2014년, 5년, 6년 약간 주식시장이 주춤거리던 요 시점에 이익이 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재확장되고 혁신 또 새로운 기술주들이 이익을 창출하면서 2015년, 16년부터 다시 한번 이익이 점프업 이제 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2018년, 19년도에는 이익의 증가폭이 매우 둔화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이익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거의 옆으로 이렇게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은 PR이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소위 리레이팅이 되면서 예.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빨라서 밸류에이션을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다시 정고점을 회복한 반면에 기업 이익 EPS는 사실은 2016년 한 4년 전 내지 한 5년 전 수준으로 여전히 후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주가처럼 바로 조기에 한두 분기에 안에 전고점 2019년의 이익을 다시 회복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투자, 생산, 고용, 그다음에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을 다 일거에 회복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히 2차 팬데믹이 온다면 더 멀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은 아마도 앞으로 향후 한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기업 이익과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업 이익도 하반기에는 시장의 어떤 눈높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방향성은 회복이지만 예. 당장 한두 분기 내에 회복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업종으로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고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2위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SK 바이오팜까지를 합치면 거의 시가총액의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뭔가 더 성장 요인을 찾기 위해서 예. 꼭 정복하고 쟁취해야 할 그런 목표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이런 바이오나 제약 관련 산업 등이 언제 이렇게 입성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평가를 받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그 MSCI 기준으로 우리 전체 주요 섹터들 중에 제약 건강관리에 해당되는 제약과 바이오를 포함한 건강관리 섹터의 현재 PER은 대략 한 84배 정도입니다. 84배요. 가장 커졌을 때가 한 93배까지 간 적은 예. 있었거든요. 뭐 맨날 우리가 시장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뭐 10배, 8배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80배에 해당되는 이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실적에 기반한 어떤 평가와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성장 굳이 바이오라고 한정짓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씹어서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성장 요인을 마냥 부정할 수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신호등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과거에 이렇게 성장주들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언제나 고평가였었던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등에 우리가 내몰리는 상황 등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가 뭐 수년 전 바이오 붐이 처음에 왔었을 때 제약 업종 중에서는 바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로서 주가가 엄청난 고공행진을 보여주다가 그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이 해지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속절없이 내려갔던 과거의 사례 등을 우리가 겪었었던 거죠. 예. 결국은 제약 바이오 관련 산업 등의 경우는 산업의 아이템만을 놓고 볼 부분이 아니라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뒷받침이 될 만한 자금 조달 환경, 유동성 환경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이 지금 너무도 우호적인 쪽에 흐름이 되어 있고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겠죠. 예.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이런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이것이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 등에 대한 논쟁에 휩싸여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요일 날 제가 제약 업종 애널리스트하고 점심을 먹었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이오 주식이 좋으면 그 제약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심지어 의사도 이제 애널리스트로 참가하려고 들어올 텐데 과연 이 기존의 그 바이오를 담당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이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박사님께는 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바이오만큼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1,200달러를 넘었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항상 시장이 조금 그 과열돼 있을 때 예.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뭐 이익으로 설명이 안 되면 뭐 주당 매출액, 예. 뭐 왜냐하면 뭐 IT 혁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출이 일단 그 폭증하기 시작하면 그게 대부분 뭐 매출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매출이 곧 이익이다, 이익에 가깝다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당 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당 매출액으로 보는 이제 그런 성향이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예.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시장에서는 정당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또 한동안은 또 그게 정당화됩니다. 탄력 때문에. 요즘에는 또 PDR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PDR이요? Price to Dream Ratio라고. 예. 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꿈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팡류의 주식과 테슬라가 어쨌든 꿈과 관련해서는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그런 주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으로 하면 안 돼. 이런 기업들은 꿈을 가지고 해야 되고
시장은 성장성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고지식하게 클래시컬하게 주당 순이익,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걸 따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은 말기적 현상, 예. 과열된 상태에서 그걸 정당화하는 약간의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그러한 논리들이 지금 최근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번 표를 보시면은 그 S&P 500 기업들 중에 지금 상위 그 30개 종목 그러니까 한 6% 정도 해당되겠죠. 500개 예. 종목 중에 30개니까요. 그렇죠. 예, 예. 6% 정도의 종목이 시가총액의 지금 거의 절반을 절반 차지하고 정도를 있습니다. 차지하네요. 44.7%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어닝 비중, 순이익 비중이 거의 한 40%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의 흐름보다는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의 미국의 빅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예. 그리고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표에서 시가총액 하위 300개 종목 수로는 6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60%의 종목이 시가총액 15%의 이익 비중도 약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계속 돈을 잘 벌면서 전체 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것. 근데 그것이 뭐 사실은 한국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특정 몇몇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화가 정당화는 될지언정 추가적으로 차별화될 경우에 밑에 또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낸다면 예. 계속 차별화가 지속된다면 시장이 건강하게 순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에 그 차별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표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가장 보수적인 증거서부터 보면 PBR이 가장 보수적일 거고요. 그죠? 자산에 대해서 그 주가를 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PER이고 그다음에 2000년대 우리 그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지표가 PSR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일즈가 늘어나면 네. 나중에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주가가 높은 것 같아서 이건 전부 다 타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PDR 드림까지 지금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전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센터님께 한번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반도체의 그 업황이 어떨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는 그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실적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 내일 발표되는 이 삼성전자 실적은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대략 한 6조 4천 정도로 1분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쪽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이닉스 실적 때문인데요. 예. 하이닉스는 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하이닉스는 지난 19년도 2분기 이후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넘었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현재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중반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이에 그 하이닉스의 실적만 유독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평가 이익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정유 관련 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있었었던 부분인 건데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상반기 중에 이 반도체 가격이 완만하게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번 1분기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9조 원 중반 정도로 집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예상치를 조금 높여서 봐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라는 예. 것들에 대한 상황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역시 이 가전 부분, IM 사업 부분 등에 대한 영향은 없었는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아무튼 내일 발표가 나오니까 내일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 게 그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5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5만 얼마 뭐 이런 정도였다가 갑자기 한 지난주 정도서부터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마이크론이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이 지금 또 계속 그 투자를 예. 확대할 정도로 지금 설비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또 시장의 그러한 그 캐펙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세일즈 확대, 어닝의 확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예. 그러한 신뢰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의 어떤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지금 애널리스트는 없을 거고요. 또 시장에서의 판단도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똘똘한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4차 산업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쪽 이런 쪽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메이커에 대해서는 역시 똘똘한 주식이라고 아마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투자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아무튼 앞으로 반도체 쪽이 조금씩 호조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계속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분께 공통적으로 마지막 짧게 아무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요. 하반기 시장을 보시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님은 뭐를 키워드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머니라는 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반기에 도대체 이건 뭐니? 예.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시장 에너지가 강렬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과열이라고 지칭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너무 절대적인 어떤 투자의 원칙과 기준만을 갖고 너무 어떤 강직한 자세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보단 상당히 유연한 대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은 키워드를 뭐로 보십니까? 저는 뭐 돈도 중요하지만 돈과 결국 현실 경제, 현실 밸류에이션 간의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이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의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엔 변동성 장세를 의미한다. 예.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면 시장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상승이 끝났나, 혹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인가라는 고민이 깊어가는 게 이제 하반기 장세의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럴 때 이 변동성 장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똘똘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 똘똘한 주식은 전문 용어로 퀄리티 주식이라고요. 예. 이익의 변동성이 작은 주식입니다. 작은 주식. 네, 이익의 변동성이 작은 주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렬 센터님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김한진 박사님 경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 동의하는 그 키워드가 질병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저의 키워드는 유연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아무튼 시장이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동이 심할 때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